이탈리아가 자국 올림픽에서 굴욕을 당했습니다. 개막 36시간 만에 밀라노에서 가장 핫한 장소는 경기장이 아니었습니다. SNS 언급량 6,800만 건. 개최국 이탈리아의 3배였습니다. 프랑스는 벤치마킹을 요청했고 IOC는 공식 가이드라인으로 삼겠다고 했습니다. 78억 원으로 올림픽을 뒤집어 놓은 나라, 대한민국이었습니다. 그 충격적인 전말을 지금 공개합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대한민국 화이팅 댓글로 한국을 응원해주세요. 저는 NHK에서 올림픽만 30년 취재해온 와타나베 케니치입니다. 나고야에서 태어나 도쿄에서 성장했고 인생의 절반을 올림픽 현장에서 보냈죠. 올림픽이라면 누구에게도 지지 않는다는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 인생 최악의, 동시에 최고의 다큐멘터리가 된 기록입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밝혀둘 게 있습니다. 저는 밀라노에 올림픽을 취재하러 왔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제가 취재한 건 올림픽이 아니었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정체를 취재하게 된 겁니다. 밀라노 도착 첫날, NHK 밀라노 지국 사무실은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좁은 사무실에 카메라맨 둘과 코디네이터 하나, 그리고 저까지 4명이 빽빽하게 앉아 노트북 화면을 들여다보고 있었죠. 모니터에는 도쿄 본사에서 보내온 기획안이 떠 있었습니다. 제목은 이랬습니다. 올림픽 하우스 전쟁, 국가 브랜드의 최전선. 본사 보도국장 하세가와 씨가 화상통화 너머로 말했습니다. 와타나베 상, 이번엔 좀 특별한 걸 해보자고. 각국 올림픽 하우스를 전부 비교하는 거야. 제 펜하우스가 압도적이라는 걸 데이터로 보여줘. 예산, 방문객 수, 만족도까지 싹 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히 자신이 있었으니까요. 일본은 이번 밀라노 올림픽의 역대 최대 규모의 재팬하우스를 준비했습니다. 1,400억엔이라는 천문학적 예산을 들였죠. 밀라노 중심가의 최고급 건물을 통째로 빌렸고 일본 전통 정원을 실내에 재현했으며 미쉐린 3스타 셰프 3명이 상주하며 가이세키 요리를 제공합니다. 여기에 최첨단 로봇 퍼포먼스와 VR 체험관까지 갖추었죠. 솔직히 말해서 저는 제 펜하우스를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삿포로 올림픽 유치가 좌절된 이후 일본 동계 스포츠의 자존심은 바닥을 기고 있었거든요. 최소한 문화 외교 영역에서만큼은 일본이 압도적이라는 걸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하세가와 국장이 덧붙였습니다. 한국도 코리아하우스인가 뭔가를 여는 모양이던데 비교 대상으로 넣어. 예산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보여주면 시청자들이 좋아하겠지. 저는 피식 웃었습니다. 한국이요? 동계올림픽에서 한국이 무슨 존재감이 있겠습니까? 쇼트트랙 말고는 별다른 종목도 없는 나라가 올림픽 하우스를 연다고 해봐야 뭐가 나오겠어요? 김치 좀 나눠주겠죠? 기껏해야 K-팝 트는 정도 아니겠습니까? 카메라맨 나카무라가 옆에서 킥킥거리며 맞장구를 쳤습니다. 와타나베 상, 한국 하우스는 마지막에 가죠. 비교 대상으로 딱이잖아요. 1,400억엔짜리 재팬하우스랑 뭐, 한국은 얼마나 썼을까? 한 100억 원. 저는 태블릿 PC를 꺼내 검색해봤습니다. 코리아 하우스 예산 78억 원. 순간 눈을 의심했습니다. 78억 원이라고요?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고작 8억 5천만 엔입니다. 제 펜하우스의 18분의 1도 안 되는 금액이었죠. 저는 코를 훌쩍이며 취재 순서를 정했습니다. 먼저 제 펜하우스로 가서 화려한 영상을 확보한 뒤 프랑스 하우스와 이탈리아 개최국 부스를 돌아보고 마지막에 코리아 하우스를 찍어서 비교 영상을 완성하는 거였습니다. 완벽한 계획이었습니다. 적어도 그때까지는 말이죠. 제 펜하우스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저는 콧노래를 흥얼거리고 있었습니다. 밀라노의 2월 하늘은 잿빛이었지만 제 기분은 맑았거든요. 오늘 찍을 영상은 일본의 압도적인 문화 외교력을 보여주는 작품이 될 거니까요. 택시가 멈추고 차에서 내린 순간 저는 먼저 건물의 외관에 감탄했습니다. 밀라노 시내 한복판에 자리 잡은 5층짜리 빌딩 전체가 제 펜하우스로 쓰이고 있었습니다. 건물 외벽에는 거대한 일장기와 함께 흰오마루 컬러의 LED, 조명이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죠. 입구에는 2개의 도리이 문이 서 있었고 그 사이로 하얀 자갈이 깔린 일본식 정원이 보였습니다. 돈을 많이 쓴 건 확실했습니다. 외관만 봐도 1,400억엔의 무게가 느껴졌으니까요. 하지만 건물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첫 번째 균열이 생겼습니다. 조용했습니다. 너무 조용했어요. 점심시간인데 1층 로비에는 직원 4명만 서 있었습니다.
미슐린 셰프가 상주한다는 2층 레스토랑으로 올라가 봤더니 80석짜리 공간에 앉아 있는 손님은 고작 7명이었습니다. 그것도 전부 일본인이었죠. 현지인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3층 전통문화 체험반에는 다다미 위에 닭이 세트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는데 체험 예약자가 없어서 직원 혼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4층 VR 체험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최신 기술로 후지산 정상을 가상 체험할 수 있다는 VR. 고글 20대가 충전 거치대에 꽂힌 채 먼지만 쌓이고 있었습니다. 심장이 서늘해졌습니다. 저는 1층으로 내려가 안내 데스크에 앉아 있는 여직원에게 물었습니다. 최대한 자연스럽게 물으려 했지만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죠. 저기, 오늘 방문객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여직원이 태블릿을 들여다보더니 입술을 꾹 깨물며 대답했습니다. 오전 기준 387명입니다. 387명. 80석짜리 레스토랑, VR 고글 20대, 닭이 체험, 로봇 퍼포먼스까지 갖춰놓고 방문객이 하루에 겨우 몇백 명이라니. 저는 속이 뒤틀렸지만 카메라가 돌아가고 있으니 표정을 관리했습니다. 좋은 영상을 확보해야 했기에 가장 화려한 1층 정원에서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터뷰할 외국인 방문객을 찾을 수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30분을 기다려서 겨우 한 명을 잡았습니다. 이탈리아인 관광객이었는데 그는 솔직했습니다. 여긴 예쁘긴 한데 뭔가 좀 심심해요. 구경은 했는데 딱히 뭘 하라는 건지 모르겠달까. 사진 찍고 나니까 할 게 없네요. 친구들은 벌써 다른 데로 갔어요. 다른 데요? 어디로요? 그가 스마트폰을 들어 보였습니다. 인스타그램 화면이었는데 피드가 온통 같은 장소의 사진으로 도배되어 있었습니다. 파란색 간판에 TAMKOREA라고 적힌 건물 앞에서 수백 명이 줄 서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거기요. 코리아 모시기. 지금 밀라노에서 제일 핫한 데가 거기래요. 틱톡에서 난리가 났다면서요? 저는 애써 무표정을 유지했지만 손끝이 차가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코리아 하우스. 78억 원짜리 그 작은 행사장이 밀라노에서 제일 핫하다고요? 뭔가 잘못된 거겠죠. SNS에서 잠깐 바이럴된 거겠지. 그건 일시적인 현상이니까. 저는 스스로를 다독이며 다음 행선지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에 박힌 가시 같은 불안감을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제 펜하우스의 그 적막한 로비가 자꾸 머릿속에서 맴돌았거든요. 1,400억엔을 쏟아부었는데 왜 사람이 오지 않는 거야? 답을 알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답을 알면서도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제 펜하우스를 나와 프랑스 하우스로 향했습니다. 프랑스는 직전 파리 올림픽의 경험을 살려 세련된 하우스를 준비했다는 소문이 있었거든요. 비교 영상에 넣으려면 프랑스도 찍어둬야 했습니다. 프랑스 하우스는 밀라노, 브레라 지구의 아트 갤러리를 개조한 공간이었습니다. 우아한 샹들리에 아래서 와인과 치즈를 즐기는 프렌치 스타일의 행사장이었죠. 방문객은 제 펜하우스보다는 많았습니다. 대략 눈대중으로 2,000명 정도 되어 보였어요. 그런데 분위기가 묘했습니다. 프랑스 하우스 운영 책임자인 금발의 여성 마리옹이 저를 알아보고 다가왔습니다. NHK 배지를 보고 카메라를 의식한 건지 대뜸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 일본에서 오셨어요? 혹시 코리아 하우스 쪽 취재 끝나고 오신 건가요? 아니요, 아직 안 갔는데요. 왜 그러시죠? 그녀가 고개를 갸웃거리며 말했습니다. 아, 그래요? 저는 이미 3번 갔다 왔거든요. 벤치마킹 차원에서요. 솔직히 말할게요. 우리 프랑스 하우스 하루 방문객이 2,500명이에요. 나쁘지 않은 숫자죠. 그런데 코리아 하우스는 하루에 12,000명이 방문한대요. 12,000명이요? 저는 자기도 모르게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방금 제 펜하우스에서 하루 800명도 안 된다는 소리를 듣고 온 직후였으니까요. 코리아 하우스가 제 펜하우스의 15배라는 소리잖습니까? 마리옹이 어깨를 으쓱하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저도 처음엔 안 믿었어요. 그래서 직접 가본 거잖아요. 근데 3번 가서 3번 다 줄이 1.5km 이상이었어요. 우리 프랑스 하우스는 대기줄이 없거든요. 바로 입장이에요. 좋게 말하면 여유로운 거고 나쁘게 말하면 그만큼 사람이 안 온다는 거죠.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더니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솔직히 자존심이 상해요. 파리 올림픽 경험까지 살려서 준비했는데 한국한테 이렇게 차이가 날 줄은 몰랐거든요. 우리 본부에서 코리아 하우스 운영 매뉴얼을 입수할 수 없겠냐고 난리예요. 프랑스가 한국한테 벤치마킹을 요청한다고요? 패션과
미식의 나라 프랑스가 귀를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마리옹의 표정은 진지했습니다. 허세나 빈정거림이 아니라 진심으로 감탄하고 있는 눈빛이었어요. 이탈리아 개최국 부스도 들러봤습니다. 여긴 더 심각했습니다. 개최국이라는 타이틀이 무색하게 부스 안은 어수선했고 직원들의 표정은 지쳐 있었습니다. 선수촌에서 위생 문제가 터지면서 조직이 전체가 수습 모드에 들어간 탓이었죠. 부스에는 관광 팸플릿과 기념 핀 배지 정도만 덜렁 놓여 있었습니다. 방문객은 제 펜하우스보다도 적었어요. 개최국 부스마저 이 지경인데 코리아하우스에 12,000명이라니. 저는 택시를 잡으며 운전기사에게 말했습니다. 코리아하우스로 가주세요. 빌라 네키 캄필리오라는 저택이에요. 기사가 백미러로 저를 흘깃 보더니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아, 거기요? 요즘 손님 열에 6은 거기로 가라고 해요. 근데 아저씨, 각오하세요. 줄이 미쳤거든요. 아침에 한 손님은 새벽 5시부터 갔다더라. 택시가 밀라노 시내를 가로질러 달리는 동안 저는 창밖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두오모 대성당의 첨탑이 잿빛 하늘을 찌르고 있었고 거리에는 올림픽 현수막이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은 숫자들로 가득 차 있었죠. 제 펜하우스 1,400억엔 하루 800명, 프랑스 하우스 하루 2,500명, 코리아 하우스 78억 원 하루 12,000명. 계산기를 두드리지 않아도 알 수 있는 처참한 숫자였습니다. 우리가 쓴 돈의 18분의 1로 우리보다 15배 많은 사람을 끌어모았다는 겁니다. 이건 효율의 차이가 아니라 차원이 다른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믿지 않았습니다. 아니, 믿고 싶지 않았다는 게 정확한 표현이겠죠. 숫자가 다가 아니잖습니까? 사람이 많이 온다고 좋은 게 아니잖아요. 제 펜하우스에는 미쉐린 셰프가 있고 전통 다도 체험이 있고 최첨단 VR이 있습니다. 질적인 면에서는 우리가 압도적일 거야. 그래, 코리아하우스가 뭐 대수겠어. K-팝 틀고 라면 끓여주는 정도겠지. 시끌벅적하게 사람만 모아놨을 뿐이야. 격이 다르다고. 우리와는 격이. 저는 속으로 되뇌며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런데 택시가 코리아하우스 근처에 다다르자 무언가 이상한 광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도로 한쪽에 긴 줄이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처음엔 무슨 명품 매장 오픈런인 줄 알았습니다. 밀라노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하지만 줄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택시가 한 블록을 지나도 두 블록을 지나도 줄은 계속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두꺼운 패딩을 입고 목도리를 칭칭 감은 채 하얀 입김을 내뿜으며 줄을 서 있었죠. 아저씨, 저 줄이 어디까지 이어지는 겁니까? 기사가 핸들을 꺾으며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끝이요? 글쎄, 어제는 1.5km까지 늘었다던데. 오늘은 더 길어 보이네요. 1.5km. 숫자로는 알고 있었지만 직접 눈으로 보니 차원이 달랐습니다. 그 줄에 서 있는 사람들의 면면이 더 충격이었습니다. 배낭 맨 관광객은 기본이고 올림픽 출입증을 목에 건 관계자들, 각국 트레이닝복을 입은 선수들, 심지어 정장을 빼입은 비즈니스맨들까지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줄의 끝에 모습을 드러낸 그 건물. 이탈리아 귀족의 저택이었던 빌라 네키 캄필리오의 정문에는 커다란 태극기가 펄럭이고 있었고 그 아래 TAM KOREA, KOREA HOUS라는 파란 간판이 선명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카메라를 꺼내야 하는데 손가락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이건 아까 마리옹이 말한 것 이상이었습니다. 이건 단순히 방문객이 많은 수준이 아니었어요. 이건 현상이었습니다. 하나의 거대한 문화적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직 문 안으로 들어가 보지도 않은 상태였습니다. 택시에서 내려 카메라를 어깨에 맨 채 줄의 끝으로 걸어갔습니다. 밀라노의 차가운 2월 바람이 코끝을 매섭게 때렸지만 전혀 추위를 느낄 수 없었습니다. 온몸에 신경이 곤두서 있었거든요. 줄에 서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이상한 냄새가 났습니다. 매콤하면서도 달짝지근한 어딘가 코를 자극하는 향기. 이탈리아의 에스프레소 향이나 피자 냄새가 아니었습니다. 분명 아시아 음식의 냄새인데 라멘과는 또 달랐죠. 줄에 서 있던 캐나다, 국기가 박힌 점퍼를 입은 젊은 남자가 투명한 컵을 들고 있었습니다. 컵 안에는 빨간 소스에 버무려진 떡 같은 것이 담겨 있었고 그는 이쑤시개로 하나씩 찍어 먹으며 연신 감탄하고 있었습니다. 이거 뭐예요? 매운데 자꾸 먹게 되네. 중독성이 장난 아니야.
그의 옆에 서 있던 노르웨이 유니폼의 여성이 맞장구를 쳤습니다. 나도 3번째 왔어. 처음엔 음식 때문에 왔는데 이제는 안에 있는 게 다 좋아서 오는 거야. 특히 저 AI로 피부 분석해주는 거 봤어? 미쳤어. 저는 그들의 대화를 들으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이를 악물었죠. 마치 시험 결과를 받아든 학생처럼 두렵고 초조한 기분이었습니다. 대체 저 안에 뭐가 있길래. 문이 열리는 순간 그 답을 알게 될 거라는 걸. 그리고 그 답이 제 30년 커리어를 송두리째 뒤흔들 거라는 걸. 그때의 저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대기줄에서 40분을 기다린 끝에 드디어 코리아하우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기 직전에 직원이 스마트폰 화면을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QR코드 기반의 디지털 대기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었거든요. 줄을 서면서 스마트폰으로 QR을 찍으면 예상 대기 시간이 실시간으로 표시됩니다. 대기 중에도 한국 간식 시식권이 자동으로 발급되고 입장 10분 전에 알림이 오는 구조였죠. 저는 속으로 감탄을 삼켰습니다. 제 펜하우스에는 대기줄 자체가 없었으니까 이런 시스템이 필요 없었지만 그건 사람이 안 와서 필요 없었던 거잖습니까? 코리아하우스는 하루 12,000명이 몰려드는 상황을 시스템으로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문제를 문제로 인식하고 해결했다는 뜻이었죠. 정문을 통과하는 순간 저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빌라 네키 캄필리오의 1층 로비가 완전히 다른 세계로 변해 있었습니다. 이탈리아 귀족 저택의 고풍스러운 천장과 대리석 기둥은 그대로인데 그 사이로 초대형 곡면 디스플레이가 천장에서 바닥까지 흘러내리듯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한국의 사계절 풍경이 8K 해상도로 펼쳐지고 있었는데 봄에 벚꽃이 흩날리다가 겨울의 설경으로 바뀌는 전환이 너무 자연스러워서 마치 창문 밖 풍경이 바뀌는 것 같았습니다. 삼성이었습니다. 디스플레이 하단에 작은 글씨로 Powered by Samsung이라고 적혀 있었죠. 하지만 진짜 놀란 건 그게 아니었습니다. 로비 한쪽에 키오스크 12대가 나란히 서 있었는데 그 앞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키오스크 화면을 터치하면 영어, 이탈리아어, 프랑스어, 일본어, 중국어, 스페인어, 아랍어까지 7개 언어로 코리아하우스 안내가 나왔습니다. 단순한 번역이 아니었어요. 각 언어를 선택하면 그 나라 문화에 맞춰 추천 동선이 달라졌습니다. 일본어를 선택하자 한일 문화 교류의 역사라는 특별 동선이 추천되었고 이탈리아어를 선택하면 한국 이탈리아 미식 대화라는 동선이 뜨는 식이었죠. 저는 일본어를 선택했습니다. 화면에 깔끔한 일본어 안내가 나타났는데 번역기를 돌린 어색한 문장이 아니라 완벽한 케이고가 쓰여 있었습니다. 여기에 한국인 직원이 아닌 일본인 자원봉사자가 배치되어 있었다는 사실에 한 번 더 놀랐습니다. 와타나베 상, 이거 보세요. 카메라맨 나카무라가 저를 불렀습니다. 그가 가리킨 건 로비 중앙에 놓인 투명한 아크릴 박스였습니다. 그 안에 작은 전자기기 같은 게 들어 있었는데 설명판을 읽는 순간 무릎에 힘이 빠졌습니다. 한국군 전투식량 발열 도시락 체험. 상자 안에는 물만 부으면 15분 만에 뜨거운 밥이 되는 자체 발열 도시락이 들어 있었습니다. 밀라노의 2월은 영하 5도까지 내려갑니다. 선수촌 식당의 위생 문제가 터진 상황에서 전기도 불도 필요 없이 뜨거운 한 끼를 해결할 수 있는 이 도시락의 가치는 말할 필요도 없었죠. 체험 부스 앞에는 이미 긴 줄이 서 있었고 한번 체험한 사람들은 하나같이 SNS에 영상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스위스 유니폼을 입은 금발의 여성 선수가 발열 도시락에서 김이 솟아오르는 영상을 찍으며 이탈리아어로 감탄하고 있었습니다. 미쳤어. 물만 부었는데 밥이 돼. 이거 마법 아니야? 저는 카메라를 내리고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제 펜하우스의 미쉐린 셰프가 만든 가이세키 요리가 떠올랐습니다. 한 접시에 15만 원짜리 코스 요리. 그런데 그 요리를 먹으러 올림픽 선수들이 왔습니까? 안 왔습니다. 빈 테이블만 눈에 아른거렸죠. 반면 코리아하우스에서는 물만 부으면 되는 전투식량 앞에 선수들이 줄을 서고 있었습니다. 이게 현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건 그냥 신기한 물건 하나 때문에 생긴 일시적 현상이야. 전체적인 퀄리티에서는 제 펜하우스가 위라고. 그래, 아직 1층밖에 안 봤잖아. 저는 스스로를 다독이며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에 발을 올렸습니다. 2층은 K푸드 존이었습니다. 계단을 올라가는 순간부터 코를 자극하는 매콤달콤한 향기가 온몸을 감쌌습니다. 이탈리아 저택의 대리석 복도에 한국 길거리 음식의 냄새가 가득한 광경은 초현실적이었죠. 하지만 더 초현실적인 건
그 향기에 이끌려 모여든 사람들의 숫자였습니다. 2층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푸드코트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한쪽에서는 투명한 유리 너머로 한국 셰프가 떡볶이를 볶고 있었고, 그 옆에서는 만두를 빚는 과정이 실시간으로 보였습니다. 반대편에서는 한강라면이라고 적힌 부스에서 뜨거운 라면이 나오고 있었죠. 사람들이 가장 많이 줄을 선 곳은 한강라면 부스였습니다. 저는 걸음을 멈추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라면이라고요. 저는 일본인입니다. 라멘의 나라에서 온 사람이에요. 일본에는 10만 개가 넘는 라멘 가게가 있고 지역마다 고유한 스타일이 있습니다. 삿포로 미소라멘, 하카타 돈코츠, 도쿄 쇼유, 오키나와 소바까지. 우리는 라멘을 예술의 경지로 끌어올린 민족이라는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밀라노의 한복판에서 한국산 인스턴트 라면 앞에 수십 명이 줄을 서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봉지라면이에요. 미쉐린 셰프가 정성 들여 육수를 우려낸 것도 아니고 뜨거운 물에 면을 넣고 3분이면 완성되는 인스턴트 라면 앞에 말입니다. 속이 뒤집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널리스트로서의 본능이 저를 움직였습니다. 대체 무엇이 사람들을 이렇게 끌어들이는 건지 알아야 했습니다. 줄에 서서 한강라면 한 그릇을 받아 들었습니다. 투명한 플라스틱 용기에 빨간 국물에 라면이 담겨 있었고 위에 계란 반쪽과 파가 올려져 있었습니다. 스테인리스 젓가락과 작은 숟가락이 함께 나왔고 옆에는 김치 한 접시와 삼각김밥이 세트로 제공되었습니다. 첫 숟가락을 떴습니다. 손이 멈추었습니다. 매운맛이 혀를 감싸는데 그 뒤를 따라오는 감칠맛이 예상 밖이었습니다. 단순히 매운 게 아니었어요. 깊은 맛이라고 해야 할까요? 일본 라멘의 부드러운 감칠맛과는 결이 전혀 다른 직접적이고 중독적인 맛이었습니다. 면발도 달랐어요. 일본 라멘의 가느다란 면이 아니라 굵고 쫄깃한 면이 국물을 잔뜩 머금고 있었죠. 그런데 진짜 충격은 맛이 아니었습니다. 제 옆에 앉은 핀란드 크로스컨트리 선수가 라면을 후루룩 먹으면서 통화를 하고 있었는데 통화 내용이 귀에 꽂혔습니다. 엄마, 나 선수촌 밥 안 먹어. 여기 코리아하우스에서 매일 먹어. 걱정하지 마. 여기 음식이 선수촌보다 100배 나아. 팀 전체가 여기서 먹고 있어. 팀 전체가요? 저는 무심한 척 물어봤습니다. 핀란드 선수는 통화를 끊더니 환하게 웃었습니다. 네. 저희 핀란드 크로스컨트리 팀 14명 전원이 여기서 아침, 점심, 저녁 다 먹어요. 선수촌 식당에서 배탈난 선수가 3명이나 나왔거든요. 그 뒤로 코치가 아예 코리아하우스에서 식사하라고 지시했어요. 여기 음식은 단 한 번도 문제가 없었거든요. 노르웨이도 그래요? 캐나다도? 핀란드 선수가 고개를 끄덕이며 주변을 가리켰습니다. 저기 노르웨이 바이애슬론 팀이 앉아있고 저쪽은 캐나다 피겨팀이에요. 아, 저기 파란 유니폼은 이탈리아 알파인 팀인데 개최국 선수가 자기네 나라 음식을 안 먹고 한국 음식을 먹으러 온 거예요. 좀 웃기죠? 저는 웃을 수 없었습니다. 떡볶이 부스로 이동했습니다. 투명한 유리 너머로 한국인 셰프가 커다란 철판 위에서 빨간 소스의 하얀 떡을 볶고 있었는데 그 장면 자체가 하나의 퍼포먼스였습니다. 소스가 보글보글 끓으면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셰프의 손놀림은 리듬감이 있었죠. 유리창 너머로 구경하는 사람들이 휴대폰을 들어 영상을 찍고 있었습니다. 별도의 엔터테인먼트가 필요 없었어요. 요리 과정 자체가 콘텐츠였습니다. 제 펜하우스의 미쉐린 셰프는 밀폐된 주방에서 요리합니다. 손님은 완성된 접시만 봤죠. 과정은 볼 수 없어요. 하지만 여기서는 과정 전체를 보여주고 그 과정이 사람들을 끌어들이고 있었습니다. 만두 부스에서 한 잔 받아 먹었습니다. 얇은 피 안에 고기와 야채가 촘촘히 들어 있었는데 한 입 빼어 무는 순간 뜨거운 육즙이 입안에서 터졌습니다. 옆에서 이탈리아인 중년 남자가 연신 감탄하고 있었습니다. 라비올리보다 낫다. 이건 신선한 충격이야. 이탈리아 사람인 내가 만두에 이렇게 감동받을 줄은 몰랐어.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일본 교자와 이탈리아 라비올리를 제치고 한국 만두가 여기서 인정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고급 레스토랑이 아니라 올림픽 행사장에 가니 부스에서요. 저는 라면 그릇을 비우고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국물 한 방울 남기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스스로 놀랐습니다. 일본 라멘의 자존심을 건드린 한국 라면을 국물까지 비워버린 겁니다. 인정하기 싫었지만 혀는 거짓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3층으로 올라가니 전혀 다른 세계가 펼쳐졌습니다.
한쪽에는 삼성의 최신 기술 전시관이 있었습니다. 곡면 올레드 디스플레이로 만든 터널을 지나가면 한국의 첨단 기술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나왔죠. 그런데 이 전시관에서 가장 긴 줄이 서 있는 곳은 디스플레이 앞이 아니었습니다. AI 뷰티 체험존이었습니다. 의자에 앉으면 고해상도 카메라가 얼굴을 스캔하고 AI가 피부 상태를 분석해서 맞춤형 한국 화장품을 추천해주는 시스템이었습니다. 분석 결과는 개인 QR코드로 저장되어 나중에 온라인으로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여기에 한국 뷰티 브랜드들의 미니 사이즈 체험 키트가 무료로 제공되고 있었습니다. 줄에 서 있는 사람의 90%가 여성이었는데 국적은 가지각색이었습니다. 이탈리아, 프랑스, 독일, 미국, 브라질, 사우디아라비아 국기가 새겨진 옷과 가방이 뒤섞여 있었죠. 한 사우디 여성이 히잡을 정돈하며 열정적으로 친구에게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언니, K-뷰티가 여기서도 되는 거야. AI가 내 피부 타입에 맞는 제품을 딱딱 집어줘. 사우디에서는 이런 거 경험할 수 없잖아. 이거 영상 찍어서 보내야 해. 저는 AI 뷰티 부스 옆에 서서 멍하니 지켜봤습니다. 제 펜하우스에도 최첨단 기술이 있었습니다. 후지산 VR 체험이라는 대단한 것이요. 하지만 VR 고글 20대는 먼지만 쌓여가고 있었죠. 왜일까요? 답은 간단했습니다. VR로 후지산을 본다는 건 결국 구경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AI로 내 피부를 분석받고 화장품을 추천받는 건 나에게 직접 도움이 되는 경험이잖아요. 코리아하우스는 방문객에게 구경이 아니라 경험을 주고 있었고, 제 펜하우스는 전시에 머물러 있었던 겁니다. 이 차이를 깨닫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3층 안쪽으로 더 들어가니 한국 국립중앙박물관 팝업 스토어가 있었습니다. 이건 제 예상을 완전히 뒤엎었습니다. 한국 박물관이라면 고려청자 정도를 전시해 놓은 조용한 공간을 상상했거든요. 현실은 달랐습니다. 고려청자의 비색을 재현한 스마트폰 케이스, 조선 백자 문양이 새겨진 무선 이어폰 케이스, 금관의 디자인을 모티브로 한 반지와 목걸이, 경복궁 첨화 곡선을 담은 가죽 카드 지갑, 한국의 전통 미학을 현대적 상품으로 변환시킨 굿즈들이 세련된 진열대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굿즈들이 개장 28분 만에 완판되었다는 사실, 직원에게 확인한 겁니다. 매일 아침 9시에 한정 수량을 풀면 28분 안에 전량 소진된다고 했습니다. 완판 이후에도 빈 진열대를 보기 위해 줄을 서는 사람이 있을 정도라고요. 제 펜하우스에도 기념품 코너가 있었습니다. 전통 부채, 마네키네코 도자기, 우키요의 프린트 엽서, 정가를 유지한 채 80% 이상이 재고로 남아 있었죠. 코리아하우스의 28분 완판과 제 펜하우스의 80% 재고. 이 숫자의 차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저는 너무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전통을 그대로 가져다 놓느냐, 전통을 현대로 번역하느냐. 일본은 전통을 박물관에 모셔두는 방식을 택했고, 한국은 전통을 일상으로 끌어내리는 방식을 택한 겁니다. 결과는 명백했습니다. 저는 텅 빈 진열대를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완판의 증거였으니까요. 그런데 셔터를 누르는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이 영상을 도쿄에 보내면 어떤 반응이 올까? 우리가 쓴 돈의 18분의 1을 쓰고도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결과를 만들어내는 나라. 그 현실을 카메라에 담는다는 건 곧 일본의 패배를 기록한다는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널리스트는 사실을 기록해야 합니다. 감정이 아니라 팩트를. 저는 이를 악물고 촬영을 계속했습니다. 4층은 K컬처 이벤트 공간이었습니다. 올라가 보니 작은 공연장이 마련되어 있었고 한국 뮤지션의 라이브 공연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공연보다 제 눈길을 끈 건 공연장 옆에 놓인 대형 스크린이었습니다. 실시간으로 코리아하우스의 SNS 언급량이 표시되고 있었거든요. 화면에 찍힌 숫자를 보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개막 36시간 기준 글로벌 SNS 언급량 현황. 코리아하우스 6,800만 건. 이탈리아 올림픽 공식 2,400만 건. 제 펜하우스 290만 건. 한국이 개최국 이탈리아의 3배 가까운 언급량을 기록한 것도 충격이었지만 제 펜하우스와의 차이는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습니다. 23배. 한국이 일본의 23배라고요? 18배 적은 예산을 써놓고 23배 더 많이 화제가 됐다. 저는 걸음을 멈추고 벽에 기댔습니다. 숨을 고르려 했지만 가슴이 쿵쿵거려서 쉽지 않았습니다. 카메라맨 나카무라도 카메라를 내리고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도 당혹감이 그대로 드러나 있었죠. 와타나베 상, 이거 도쿄에 어떻게 보고합니까? 나카무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대답 대신 고개를 저었습니다. 보고할 말이 떠오르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이날의 진짜 충격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오후 5시쯤이었습니다. 저는 코리아하우스 1층 로비에서 지친 몸을 쉬며 취재 영상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정문 쪽에서 익숙한 유니폼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파란색 바탕에 하얀 줄무늬, 그리고 가슴에 박힌 빨간 동그라미. 일본 선수단 유니폼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한 명인 줄 알았습니다. 눈을 비비고 다시 봤습니다. 한 명이 아니었습니다. 5명, 아니 7명. 일본 국가대표 트레이닝복을 입은 사람들이 코리아하우스 정문으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정문이 아니라 직원 출입구인 옆문으로 조용히 들어오는 거였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반사적으로 몸을 기둥 뒤에 숨겼습니다. NHK 배지가 달린 제가 이 장면을 목격했다는 걸 그들이 알면 안 되니까요. 카메라맨 나카무라도 본능적으로 카메라를 내렸습니다. 우리 둘 다 같은 생각이었죠. 이건 찍으면 안 된다. 하지만 봐야 한다. 기둥 뒤에서 숨죽이며 지켜봤습니다. 일본 선수단 일행은 코리아하우스 직원의 안내를 받아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2층 한쪽에 마련된 별도의 공간, 각국 선수단 전용 라운지라고 적힌 문 안으로 들어갔죠. 10분쯤 지나서 그 문이 열렸을 때 선수 한 명의 손에 들려있는 게 보였습니다. 발열 도시락 박스였습니다. 한국군 전투식량 발열 도시락이 담긴 종이 가방을 양손에 하나씩 들고 있었습니다. 다른 선수는 한강라면 박스를 안고 있었고, 또 다른 선수의 비닐봉지에서는 김치통과 삼각김밥 묶음이 보였습니다. 트레이닝복 등에 박힌 일장기 마크가 로비의 조명 아래서 선명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일장기를 등에 달고 한국 음식을 양손 가득 받아가는 광경.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그들이 옆문으로 빠져나간 뒤 저는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나카무라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와타나베 상, 괜찮으세요? 괜찮은 리가 없잖아.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나카무라도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우리 둘 다 방금 본 것의 무게를 감당하는 중이었으니까요. 일본 선수단이 자국에 1,400억엔짜리 재팬하우스를 놔두고 한국에 78억 원짜리 코리아하우스에서 음식을 받아가고 있다. 이건 단순히 음식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자존심의 문제도 아니었어요. 이건 시스템의 패배였습니다. 돈의 크기가 아니라 콘텐츠의 깊이가 승부를 갈랐다는 증거였죠. 저는 느릿느릿 걸어서 코리아하우스를 나왔습니다. 밀라노의 저녁 하늘은 검붉은 노을로 물들어 있었고 빌라 네키 캄필리오의 담벼락 위로 태극기가 바람에 나부끼고 있었습니다. 그 태극기가 오늘따라 유난히 크게 보였습니다. 호텔 방으로 돌아온 건 밤 9시가 넘어서였습니다. 나카무라와 코디네이터는 먼저 방에 들어갔고 저는 로비 옆 작은 바에서 위스키를 한 잔 시켰습니다.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했거든요. 위스키가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는 동안 오늘 하루가 파노라마처럼 펼쳐졌습니다. 텅 빈 재팬하우스, 1.5km 대기줄의 코리아하우스, 28분 완판, 6,800만 SNS 언급, 그리고 일본 선수단의 뒷모습. 하지만 가장 아픈 건 따로 있었습니다. 오늘의 충격을 소화하려면 먼저 12년 전의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삿포로 동계올림픽 유치 이야기입니다. 저는 12년 전 삿포로 올림픽 유치위원회 홍보팀에서 3년간 일했습니다. NHK에서 파견을 나간 거였죠. 삿포로는 50년도 더 전에 동계올림픽을 개최한 도시입니다. 그때 아버지가 조직위원회 말단 직원이었어요. 아버지는 평생 그 경험을 자랑스러워하셨고 삿포로가 다시 한번 올림픽을 여는 날이 올 것이라고 믿으셨습니다. 저도 같은 꿈을 꿨습니다. 삿포로 재유치를 통해 일본 동계 스포츠의 자존심을 되살리겠다는 꿈이요. 그래서 NHK에서의 안정적인 자리를 내려놓고 유치위, 홍보팀에 합류했습니다. 3년간 정말 미친 듯이 일했습니다. 세계 각국의 IOC 위원들을 만나고 홍보 영상을 찍고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수백 번 수정했죠. 총 예산만 3조 7천억 원에 달하는 초대형 프로젝트였습니다. 일본은 돈을 아끼지 않았어요. 하지만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유치 경쟁에서 탈락한 겁니다. 공식적인 이유는 예산 초과 우려와 시민 지지율 부족이었지만 IOC 내부에서 흘러나온 비공식적인 평가는 더 뼈아팠습니다. 일본의 프레젠테이션은 완벽하지만 감동이 없다.
감동이 없다. 그 말이 12년 동안 제 가슴에 박혀 있었습니다. 삿포로 유치가 좌절된 다음 해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70대 후반의 노인이 젊은 시절의 꿈이 두 번째로 좌절되는 걸 지켜본 거죠. 아버지는 마지막까지 왜 일본이 안 되는 거냐고 중얼거리셨습니다. 저는 답을 해드리지 못했어요. 호텔 방으로 올라와 캐리어에서 작은 액자를 꺼냈습니다. 출장 갈 때마다 가져다니는 사진이에요. 반세기도 더 전, 삿포로 올림픽 개막식 날 아버지가 조직이 유니폼을 입고 경기장 앞에서 찍은 흑백 사진입니다. 29살의 아버지는 환하게 웃고 계셨죠. 일본이 동계올림픽의 표준을 만들 것이다. 그때 아버지가 하셨던 말씀이 귓가에 울렸습니다. 사진을 들고 침대에 앉아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밀라노의 밤바람이 호텔 창문 틈으로 스며들었고 밖에서는 트램 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렸습니다. 아버지, 저는 오늘 그 표준을 봤습니다. 하지만 그걸 만든 건 일본이 아니었어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감동이 없다. IOC가 삿포로에 내린 평가가 오늘 코리아하우스에서 완벽하게 이해되었습니다. 제 펜하우스에는 돈이 있었고 기술이 있었고 전통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감동이 없었어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없었던 겁니다. 코리아하우스에는 그게 있었습니다. 발열 도시락의 온기, 떡볶이의 매콤한 열기, AI가 내 피부를 분석해주는 세심함, 28분 만에 완판되는 굿즈의 매력, 하나하나가 방문자에게 말을 걸고 있었어요. 당신을 위해 준비했습니다라고. 제 펜하우스는 일본을 보여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하고 있었던 반면에요. 차이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일본은 자기를 보여주려 했고 한국은 상대에게 다가가려 했습니다. 이 깨달음이 가슴을 꽉 틀어쥐었습니다. 12년 전 삿포로가 실패한 이유와 오늘 제 펜하우스가 텅 빈 이유가 정확히 같았거든요. 우리는 50년 넘게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위스키 잔을 비우고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도쿄 본사에 보낼 중간 보고서를 써야 했는데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멈춰버렸습니다. 뭐라고 써야 하죠? 제 펜하우스가 참패하고 있습니다라고 쓸 순 없잖아요. 하지만 저널리스트는 사실을 전해야 합니다. 감정을 배제하고 팩트만 나열해도 충분히 충격적인 보고서가 될 겁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제목 밀라노 올림픽 하우스 현황 중간 보고. 첫 문장은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본 PD의 30년 올림픽 취재 경력 중 오늘과 같은 경험은 처음입니다. 창밖으로 밀라노의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호텔 방 탁자 위에는 빈 위스키 잔과 아버지의 흑백 사진이 나란히 놓여 있었죠. 그리고 노트북 화면에는 아직 완성되지 않은 보고서가 커서를 깜박이고 있었습니다. 내일은 코리아하우스에 다시 가야 합니다. 오늘 본 건 아직 전부가 아니라는 직감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직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제가 목격한 것은 오늘의 충격을 가볍게 뛰어넘는 것이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8시, 저는 다시 코리아하우스 앞에 서 있었습니다. 전날 밤잠을 거의 못 잤습니다. 새벽 3시까지 중간 보고서를 작성하다 눈이 붉어진 채로 아침을 맞았죠. 하지만 피곤함보다 강한 무언가가 저를 이곳으로 끌고 왔습니다. 저널리스트의 본능이라고 해야 할까요? 어제 하루 동안 겪은 것만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무언가가 남아있다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아침 8시인데 이미 줄이 300m쯤 이어져 있었습니다. 새벽 4시부터 줄을 선 사람도 있다는 얘기는 과장이 아니었던 겁니다. 저는 줄에 서지 않고 프레스 패스를 이용해 직원 출입구로 들어갔습니다. 어제 취재 협조를 요청해 둔 터라 코리아하우스 운영팀의 이 부장이라는 분이 저를 맞아주었습니다. 40대 중반의 단정한 인상의 남성이었는데 영어와 일본어를 모두 유창하게 구사했습니다. 와타나베 상, 어서 오세요. 어제 보여드리지 못한 곳이 있어서 안내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부장이 저를 데려간 곳은 코리아하우스 지하에 있는 운영 상황실이었습니다. 이탈리아 저택의 와인 저장고를 개조한 공간인데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벽면 전체에 6개의 대형 모니터가 설치되어 있었고 각각 실시간 데이터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모니터에는 현재 대기 인원과 평균 대기 시간이 표시되고 있었고 두 번째에는 구역별 방문객 밀집도가 열지도로 나타나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글로벌 SNS 실시간 언급량, 네 번째는 식품 위생 모니터링 데이터, 다섯 번째는 각국 선수단 방문 현황, 여섯 번째에는 기상 데이터와 연동된 내일 예상 방문객 수까지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이건 올림픽 하우스의 운영실이 아니라
군사 작전실에 가까웠습니다. 이 부장이 태블릿을 꺼내 저에게 보여줬습니다. 와타나베 상, 몇 가지 숫자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이번 밀라노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확신은 없었어요. 하지만 데이터가 모든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태블릿 화면에 비교표가 떴습니다. 저는 그 숫자들을 하나하나 읽어내려갔고 읽을수록 손이 떨렸습니다. 운영 예산, 재팬하우스 1,400억엔, 약 1조 3천억 원, 코리아하우스 78억 원, 차이 18배, 일일 평균 방문객, 재팬하우스 800명, 코리아하우스 12,000명, 차이 15배, 방문객 1인당 운영비, 재팬하우스 약 180만 원, 코리아하우스 약 6,500원, 차이 277배. 이 마지막 숫자에서 저는 숨을 멈추었습니다. 277배. 한 사람의 방문객을 유치하는데 일본은 180만 원을 쓰고 한국은 6,500원을 쓰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효율의 차이가 아닙니다. 이건 근본적으로 다른 전략을 쓰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 부장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와타나베 상, 저희는 처음부터 예산으로 승부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예산이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콘텐츠로 승부했습니다. 사람들이 직접 경험하고 공유하고 싶은 콘텐츠를 만들면 돈을 들이지 않아도 사람은 옵니다. SNS 6,800만 건 중 저희가 광고비를 쓴 건 0원입니다. 전부 방문객들이 자발적으로 올린 겁니다. 광고비 0원에 6,800만 건이라고요? 네. 반면 재팬하우스의 공식 SNS 캠페인 예산이 47억엔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언급량은 290만 건이고요. 저는 계산기를 두드릴 필요도 없었습니다. 일본은 47억엔을 써서 290만 건을 만들었고 한국은 0원으로 6,800만 건을 만들었습니다. 숫자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돈으로 자존심을 세우려 했고 한국은 콘텐츠로 사람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이 부장이 모니터 하나를 가리켰습니다. 각국 선수단 방문 현황이 뜬 화면이었는데 47개국 국기 옆에 방문 횟수가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그중 일장기 옆에도 숫자가 찍혀 있었습니다. 일본 선수단 방문 횟수 38회. 어제 제가 목격한 건 빙산의 일각이었던 겁니다. 이 부장은 제가 당황하는 걸 보고도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습니다. 일부러 당혹감을 주려는 게 아니라 팩트를 보여주는 것뿐이라는 태도였죠. 그 담담함이 더 무거웠습니다. 상황실을 나와 1층 로비로 올라오니 마침 한 무리의 정장 차림 인사들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가슴에 IOC 배지를 단 사람들이었습니다. IOC 위원 3명이 코리아하우스를 공식 방문한 거였죠. 이 부장이 그들을 맞으며 저에게 귓속말로 알려줬습니다. IOC 마케팅위원회 소속 위원들이에요. 비공식적으로 코리아하우스 운영 모델을 차기 올림픽 가이드라인에 참고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하러 왔다고 합니다. 저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습니다. IOC가 코리아하우스를 가이드라인으로 삼겠다고요? 올림픽 하우스의 글로벌 스탠다드가 한국 방식이 된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삿포로가 그토록 원했던 것, 일본이 동계올림픽의 표준을 만든다는 것, 아버지가 평생 꿈꾸셨던 것, 그걸 한국이 해냈습니다. 3조 7천억 원짜리 올림픽 유치도 아니고 1,400억엔짜리 재팬하우스도 아니고 78억 원짜리 코리아하우스가 해낸 겁니다. IOC 위원들이 이 부장의 안내를 받아 안쪽으로 들어가는 뒷모습을 지켜보며 저는 두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뜨거운 것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밀라노를 떠나기 전날 밤이었습니다. 호텔 방 책상 위에는 5일간의 취재 자료가 쌓여 있었습니다. USB 3개 분량의 영상, 인터뷰 녹음 파일 23개, 메모장 2권 분량의 현장 기록. 저는 이것들을 하나하나 정리하며 다큐멘터리의 방향을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원래 기획은 올림픽 하우스 전쟁, 국가 브랜드의 최전선이었습니다. 재팬하우스의 압도적 우위를 데이터로 보여주는 것이 목표였죠.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하세가와 국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와타나베, 보고서는 봤어. 상당히 충격적인 내용인데 도쿄에서도 난리야. 다큐 제목을 바꿔야 하는 거 아니야? 저는 잠시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국장님, 제목을 바꾸겠습니다. 아니, 다큐멘터리 전체의 방향을 바꾸겠습니다. 전화기 너머에서 하세가와 국장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래, 어떻게?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밀라노의 밤하늘에 별은 보이지 않았지만 멀리서 두오모의 조명이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제목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78억 원의 기적,
우리가 배워야 할 것. 전화기 너머가 조용해졌습니다. 5초, 10초, 15초. 하세가와 국장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일본 국영방송에서 한국한테 배우자는 다큐를 만든다고? 네. 사실을 외면하면 우리는 또 50년을 같은 자리에서 맴돌 겁니다. 삿포로가 왜 실패했는지, 제펜하우스가 왜 텅 비었는지 답은 이미 나와 있어요. 우리가 그 답을 외면할 건지 마주할 건지의 문제입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하세가와 국장이 기침을 한 번 하더니 말했습니다. 좋아. 내가 30년을 올림픽에 바친 PD라서 믿는 거야. 대신 팩트만으로 승부해라. 감정 빼고. 전화를 끊고 노트북을 열어 다큐멘터리의 새로운 구성안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첫 장면은 텅 빈 제펜하우스의 VR 고글 20대가 먼지를 뒤집어 쓴 화면으로 시작합니다. 마지막 장면은 코리아하우스 앞에서 새벽 4시부터 줄을 서는 47개국 사람들의 하얀 입김으로 끝납니다. 그 사이에 들어갈 숫자들. 1,400억엔 대 78억 원, 800명 대 12,000명, 277배의 효율 차이, 47억엔 광고비 대 0원, 290만 건 대 6,800만 건, 그리고 일본 선수단의 38번 방문. 감정을 빼라고 했지만 숫자 자체가 이미 충분히 감정적이었습니다. 구성안의 마지막 부분을 쓰면서 아버지의 사진을 다시 한번 꺼내봤습니다. 반세기 전 삿포로 올림픽의 젊은 아버지. 그 환한 웃음 뒤에는 일본이 세계의 표준을 만들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죠. 아버지, 표준은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표준을 세운 건 우리가 아니라 한국이었어요. 아버지가 실망하실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진짜를 알아보는 분이셨으니까요. 만약 아버지가 코리아하우스를 보셨다면 아마 이렇게 말씀하셨을 겁니다. 게니치, 배워라. 진짜 실력 앞에서는 고개를 숙이는 것이 진짜 자존심이다. 저는 사진을 캐리어에 다시 넣었습니다. 내일이면 도쿄로 돌아갑니다. 돌아가서 이 다큐멘터리를 완성해야 합니다. 일본이 불편해할 수도 있는 진실을 담은 다큐멘터리를. 하지만 불편한 진실이야말로 우리를 성장시킵니다. 삿포로의 실패를 외면했기 때문에 제펜하우스가 텅 빈 거잖아요. 이번에는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밀라노의 마지막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호텔 창 너머로 먼 곳에서 이탈리아어 노래가 희미하게 들려왔고 방 안에는 키보드를 두드리는 소리만 고요히 울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다큐멘터리 구성안의 마지막 문장을 이렇게 적었습니다. 올림픽의 진짜 승자는 금메달수로 결정되지 않는다. 사람의 마음을 얻은 나라가 진짜 승자다. 밀라노에서 그 승자는 대한민국이었다. NHK 올림픽 특집 수석 프로듀서 와타나베 케니치가 밀라노에서 배운 것은 한 가지였습니다. 돈의 크기가 아니라 마음의 깊이가 세상을 움직인다는 것. 78억 원이 1조 3천억 원을 이긴 밤. 그것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세계에게 보여준 새로운 표준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표준의 목격자이자 전달자가 되기로 결심한 일본인 PD입니다. 지금까지 NHK PD가 밀라노, 코리아하우스에서 경험한 충격적인 이야기였습니다. 78억 원으로 세계를 뒤집어 놓은 대한민국의 저력.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이 이야기를 널리 공유해 주세요. 작은 관심이 대한민국의 큰 자부심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터칭 스토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